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분해와 그리고 작업 분해 구조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파트에는 분할 정보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은 분할 정보 기법의 의미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주어진 문제를 분할 정복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요. 분할 정복이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 분할 정복하는 과정을 구성하여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정복은 디바이디드 앤 컨커 알고리즘이라고 해서요. 가장 유명한 알고리즘 디자인 패러다임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주어진 문제를 둘 이상의 서브 문제로 나눈 뒤 각 문제에 대한 답을 계산하고 그 각 부분의 답을 이용해서 전체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즉 처리하기 쉬운 크기로 문제를 나누게 되면 처리 부담이 경감이 되고요. 작업을 분담하여 처리하는 기능이 가능하고 구체적인 문제 이해와 해결 전략 개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주어지면은 그 문제를 부분 문제로 나누고 그 부분 문제를 또 다시 서브 부분 문제로 이렇게 나누는 방식으로 해서 이 부분 문제의 해를 구한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상위의 부분 문제 해를 구하고 이 부분 문제를 또 다시 해를 구해서 상위 첫 번째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해를 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분할 정복의 접근 방법은 크게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데 문제 범위의 축소와 문제 자체의 분할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문제 범위의 축소는 문제의 해가 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하여 쉽게 해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예로는 20곡의 문제와 이진 탐색이 있고요. 문제 자체의 분할은 큰 규모의 문제를 같은 종류의 작은 규모의 문제로 분할하여 해결하는 것으로서 작은 문제 해결을 통해서 점점 더 큰 규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대표적인 예로는 합병 정렬입니다. 예제로 20국에 또는 20개를 이용한 수 추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에서 100 사이 수를 하나를 선택하고 20개를 해서 예, 아니오로 답하는 질문으로 수를 추측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이진 탐색은 정렬된 데이터로부터 원하는 것의 위치를 찾아갈 때 반반씩 확인하는 그런 탐색 알고리즘입니다. 예를 들어서 53이라고 하는 여기 데이터로부터 그죠? 53이라는 값의 위치를 찾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중간 반을 나눕니다. 그래서 반의 위치에 있는 이 값과 비교해서 큰지 작은지를 판단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크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다시 반을 나눠서 비교를 해서 다시 작다, 크죠. 그러면 다시 아래 데이터를 무시하고 나머지 데이터를 찾아서 이 위치를 찾아가는 이러한 탐색 방법이 이진 탐색입니다. 다음 예는 이진 탐색 틀입니다. 이 틀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위아래 뒤집어 놓은 모양으로 데이터를 정리해 놓은 자료 구조죠. 네, 비선형 자료 구조입니다. 네, 로드라고 하는 것은 이게 동그라미에 해당되는 거고요. 네, 데이터를 저장하는 틀의 매듭 부분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그리고 그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그죠? 로드와 로드를 연결하는 걸 우리는 엣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드 중에 가장 맨 위에 있는 이거를 루트 로드라고 하고요. 15는 34의 그죠? 자식 노드가 되고 34는 15의 부모 노드가 됩니다. 즉 자식 노드는 어떤 노드 바로 아래에 있는 노드를 자식 노드라고 하고요. 부모 노드는 어떤 노드 바로 위에 있는 노드를 부모 노드라고 합니다. 이진 탐색 트리는 해당 노드의 값 그죠? 보다 작은 것은 왼쪽에 큰 것은 오른쪽에 배치하도록 간 트리입니다. 이진 탐색 트리에서 트리 형태로 저장된 것에서 원하는 것을 찾아갈 때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 먼저 루트 로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이 39라면 그죠? 기준을 했을 때 크다면 오른쪽으로 작으면 왼쪽으로 트리를 확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 39하고 34에서 더 크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그죠? 자식 노드를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로드에 위치한 값하고 내가 찾고자 하는 그 값하고 비교를 해서 큰지 작은지를 보고 작다면 지금 작다면 왼쪽을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내가 거기에 해당되는 위치의 노드 값이 내가 찾고자 하는 값과 일치를 하게 되면 이 위치의 값을 반환하면서 끝내게 됩니다. 다음은 분할 정복에서 문제 자체를 분할하는 그 예제로서 합병 정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병 정렬은 정렬할 때 그 대상을 반씩 계속 나눈 다음 마지막 한 개가 되면 그때 다시 정렬된 순서로 병합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정렬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두 개로 나누고 다시 두 개를 네 개로 나누고 다시 네 개를 8개로 이렇게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한 개만 남을 때, 그죠? 분할하는 것이 한 개만 남았을 때는 두 개를 병합을 해서 정렬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두 개를 네 개로 병합을 하면서 정렬을 하고 네 개를 다시 8개로 병합을 하면서 정렬하는. 그래서 분할과 합병을 통해서 데이터를 정렬하는 방법을 합병 정렬이라고 합니다. 다음 예는 버킷 정렬입니다. 수를 정렬할 때 특정 범위의 수를 갖는 버킷에 나눠 넣은 다음 버킷별로 정렬을 하여 정렬 전체의 결과를 얻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0에서 9, 10에서 29, 20에서 29, 30에서 39, 40에서 49에 해당되는 버킷에다가 숫자를 분해해서 담고 그 다음에 각각의 버킷별로 우선 3, 7, 그 다음에 여기 해당되는 13, 15, 19, 25, 27, 34, 35, 39, 그 다음에 47 이렇게 부분적으로 분할되어 있는 버킷별로 정렬을 하고 마지막에 전체 이 결과로부터 전체 결과로 정렬을 하는 방법이 버킷 정렬입니다. 이 버킷 정렬의 예제로는 카드를 정렬한다거나 시험지를 정렬하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정렬 알고리즘입니다. 퀴즈 문제입니다. 앞에 배운 내용을 상기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병렬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으로는 분해된 작은 문제를 해결할 때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병렬 처리 사항을 알아보고요. 병렬 처리의 의미와 병렬 처리의 제약 조건을 설명하고 문제 해결 과정에서 분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때 병렬 처리 가능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렬 처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을 병렬 처리라고 한 거고요. 이 병렬 처리의 예제로 여러 요리가 동시에 이렇게 처리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업 처리에는 가장 일반적인 것은 순차 처리죠. 작업들을 하나씩 순서대로 이렇게 수행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 작업들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서 그죠?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을 우리는 순차 처리라고 하고요. 병렬 처리는 작업을 동시에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작업을 동시에 실행하는 것을 우리는 병렬 처리라고 합니다. 다음은 병렬 처리의 제약 조건입니다.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한 작업들을 모두 병렬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작업들 사이에 선후 관계가 있다면 병렬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떤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두 가지를 그죠? 서로 동시에 처리를 할 수 있는데 병렬 처리를 할 수 있지만 이때 얘와 얘 사이에 선후 관계가 있다면 이렇게 동시에 병렬 처리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간트 차트입니다. 이것은 프로젝트 일정 관리를 위한 바 형태로 표시된 프로젝트 관리 도구인데요. 가로축은 시간을 의미하고 활동은 가로막대로 그렇죠? 가로막대로 통합하여 선후 관계를 표현해 두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계획된 진도를 쉽게 파악하여 생산 계획이나 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작업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의 개수와 병렬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여럿이 있다면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작업의 개수도 증가가 될 겁니다. 이와 같이 컴퓨터나 기계의 경우에는 병렬 처리를 위해서는 여러 처리기가 필요한데요. 이거를 멀티코어 프로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CPU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부분으로 듀얼 커드 옥탈이라고 해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프로세서를 2개, 4개, 8개를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병렬 처리 사례로 토너먼트 경기입니다.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경기들과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경기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5, 6, 7, 8팀이죠. 그래서 운동장 개수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경기 수에 영향을 미치죠. 운동장이 하나라면 모든 경기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만요. 운동장이 2개, 그죠? 많게는 8개까지 있다면은 여기 맨 마지막 처음에 그죠? 토너먼트 시작되는 부분에서 병렬 처리로 8명이 동시에 8팀이 동시에 경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컴퓨터에서 순차 처리와 병렬 처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CPU가 실행할 명령어를 구성하고 있을 때 순차 처리는 하나의 CPU를 사용하게 되면은 명령어를 하나씩 그죠? 수행을 해야 되지만 병렬 처리 여러 개의 CPU, 멀티코어 CPU가 있다면 이렇게 명령어를 여러 개를 동시에 그죠? 병렬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병렬 처리에서 컴퓨터 CPU의 스케줄링을 통해서 코어가 하나인 경우 프로그램을 번갈아가며 실행하여 여러 프로그램을 마치 병렬 처리하는 것처럼 사용하는 걸 우리는 시분할 처리, 즉 타임 쉐어링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야 할 그죠 프로그램이 4개가 있을 때 이렇게 동시에 하는 건 아니지만 짧은 시간 동안에 작업을 돌아가면서 하게 되면은 여기 텀이 너무 짧아서 그죠? 우리가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돌아가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이 시분할 처리라고 합니다. 다음은 파이프라인입니다. 숫자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작업들이 반복될 때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을 함께 처리하여 전체 처리 시간을 줄이는 것을 우리는 파이프라인이라고 합니다. 그 예로 뷔페에서 음식 담기. 여러 사람이 순서대로 가지만 동시에 음식을 담아서 동시에 밥을 먹을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파이프라인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파이프라인 예제입니다. 빨래방에서 세탁 30분, 탈수 40분, 다리미 30분, 1시간 30분의 작업을 순서대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작업의 A, B, C, D 4개가 있을 때 그거를 순차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요. 여기 1시간 30분, 여기 1시간 30분, 1시간 30분, 1시간 30분 이렇게 구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은 3시간, 6시간 그죠? 소요가 되고요. 순차적으로 실행을 했다면 이거를 파이프라인으로 이렇게 겹쳐서 그죠? 일을 하게 되면은 3.3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 문서 편집 예제입니다. 인터넷상에서 여러 사람이 하나의 문서를 동시에 읽고 편집하는 것을 우리는 공유 문서 편집이라고 합니다. 이때 읽기 시에는 여러 사람이 병렬로 수행을 하게끔 하고 쓰기 시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락을 건 다음 쓰기가 변경이 됐을 때 그 이후에 잠금, 락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병렬 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 예제는 정렬 네트워크입니다. 이 방법은 네트워크의 각 프로세서, 여기 부분을 프로세서로 하고요. 2개의 값을 입력을 받아서 그래서 비교해서 크면 오른쪽으로, 작으면 왼쪽으로 출력해서 정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5, 1, 6, 그 다음에 3, 4, 2라고 하는 값들이 이렇게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여기에 2개의 숫자를 비교해서 큰 것은 오른쪽으로, 작은 거는 왼쪽으로 이렇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얘가 3, 6이 되고, 그죠? 2, 4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에 입력받는 거는 2하고 3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작은 거는 왼쪽으로, 큰 거는 오른쪽으로 또 바뀌겠죠. 얘는 5하고 여기로 들어오는 거는 2가 되죠. 5하고 2하고는 2가 이쪽으로 갈 거고 여기 5가 이리로 오겠죠. 여기에 들어오는 거는 6하고 4니까 4와 6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다음번에는 여기에 들어오는 숫자는 뭐예요? 1하고 2니까 1이고 얘가 2가 되죠. 그리고 여기로 들어오는 숫자는 3과 4죠. 3과 4. 1로 들어오는 숫자는 5와 6이죠. 5와 6이 될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다시 가면은 얘는 1이 되고요.
요게 두 개의 숫자 중에 그죠? 작은 숫자는 여기로 들어가고 큰 숫자는 여기 들어가겠죠. 뭐 여기에 숫자는 4 하고 오니까 작은 숫자는 여기 오고 큰 숫자는 여기로 올 겁니다. 그리고 6은 여기로 들어갈 거고 다시 여기서 작은 숫자는 2 그죠? 큰 숫자 여기 작은 숫자는 여기로 큰 숫자는 여기로 값이 넘어가고 여기 3, 4 해서 여기에 입력값이 여기 출력값으로 보면은 이렇게 정렬이 된 결과값을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우리는 정렬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다음은 퀴즈 문제입니다. 앞에 배운 내용을 상기하면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2장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